아들아, 나 좀 데려가 줘. 여기는 죽음보다 무서운 곳이다. 김재호 어르신의 목소리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바스라졌습니다. 입소한 지 3달 처음으로 그가 꺼낸 진심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흘러나오는 그 음성에는 한평생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제발, 제발 나를 꺼내줘. 내가 아직 살아있다고 믿어줘. 그 목소리는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이 그에게 남은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김재호 어르신 78세. 한때는 가정의 중심이었고 직장에서는 존경받는 부장이었으며 동네에서는 인사성 바른 이웃이었습니다. 40년간 한 회사를 지켜온 성실함, 두 아이를 대학까지 보낸 헌신, 아내와 함께한 50년의 세월이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502호 입원 침대입니다. 사람이 아닌 단지 입소자 번호로 불리는 존재. 밥 먹고 약 먹고 잠자는 일상이 전부인 관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곳에 오게 된 건 단지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후 홀로 지내던 어느 깊은 밤 화장실을 가려다 거실에서 넘어졌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졌고 아무도 그의 부르짖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새벽까지 그는 차가운 바닥에서 한 점 희망을 붙들며 누워 있었습니다. 평생 혼자 힘으로 살아온 그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군가의 손길이 절실했습니다. 이웃의 신고로 119가 출동했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퇴원을 앞두고 자식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에 잠시 계세요. 그게 더 안전해요. 우리도 매일 찾아갈게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도 처음엔 무거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고 이후의 공포, 홀로 남겨질 두려움이 그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곳에 발을 들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살아있다는 감각을 한 톨씩 빼앗기는 곳이라는 것을. 기상은 아침 6시 정각, 30분마다 점호. 화장실도 허락이 있어야만 갑니다. 식사는 시간표대로, 대화는 거의 없습니다. 창문은 열리지 않고 문은 항상 닫혀 있습니다. 그의 방에는 달력조차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느끼는 유일한 방법은 창밖으로 보이는 햇빛과 어둠뿐입니다. 옆방에서는 밤마다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물 좀 주세요.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하지만 누구도 문을 열지 않습니다. 잠도, 대화도, 존재감도 빼앗긴 채 오직 숨만 쉬는 공간. 김재호 어르신은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이제는 나조차도 모르겠구나. 그는 점점 사람에서 입소자가 되어갔습니다. 무언가를 느끼지 않기 위해 점점 무뎌졌습니다. 아니, 무뎌지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포기하는 법을, 희망을 버리는 법을, 존재감을 지우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처음 약속했던 자식들의 방문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화 한 통으로 대신합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음식은 잘 드세요? 저희가 곧 갈게요. 그 곧이라는 말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그들은 알까요? 그리고 그날 밤, 3달 만에 처음으로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나 좀 꺼내줘라. 이건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야. 나 아직 살아있어. 그걸 기억해 주렴. 이건 김재호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전화 한 통을 머뭇머뭇 걸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고 마지막 독립성을 포기하고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닿을 곳이 당신이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는 지금 당신에게 시작됩니다. 6시 기상입니다. 아침 약 드세요. 차가운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기계적인 목소리가 502호를 채웁니다. 김재호 어르신은 눈을 뜨지만 그것은 의지가 아닌 습관이었습니다. 40년 직장 생활, 아침마다 울리던 알람처럼 마이너스 그의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점점 혼란스러워집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 건가? 그저 숨만 쉬고 있는 건가? 천장의 작은 얼룩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합니다. 어제의 얼룩과 오늘의 얼룩이 같다면 시간은 흐르지 않는 것일까? 자신의 존재감도 그 얼룩처럼 희미해져 가는 것은 아닐까? 여기가 병원인지 감옥인지 아니면 내가 죽기를 기다리는 대기실인지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 모든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상시간 6시, 아침 식사 8시, 점심 12시, 저녁 6시. 투약시간, 목욕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일정표 속에 갇힌 삶. 그의 의지는 철저히 무시됩니다. 김재호 어르신이 평생 지켜온 나만의 시간, 나만의 습관, 나만의 하루는 이곳에선 존재하지 않습니다. 옆 침대의 박상철 어르신, 86세. 뇌졸중으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지만 눈빛만은 또렷합니다. 그 눈빛이 간호사를 향합니다. 침대에 묶인 손목을 가리키며 힘겹게 말합니다. 이거 좀 벗겨줘요. 손목이 아파. 화장실 좀.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통증의 눈물이 아니라 존엄을 잃어버린 한 인간의 마지막 자존심이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간호사는 잠깐 머뭇거립니다. 그녀의 눈에도 잠시 망설임이 스칩니다. 하지만 매뉴얼은 그녀를 지배합니다. 결국 그녀는 말없이 돌아섭니다. 진정하세요. 곧 회진 시간입니다. 그 말만 남기고 떠나는 발걸음 소리. 그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질 때마다 박상철 어르신의 존엄성은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다음 날 김재호 어르신도 알게 됩니다. 자신 역시 언젠가 그런 요청을 하게 될 거란 걸, 그리고 언젠가 자신의 요청도 똑같이 무시될 거란 걸. 502호 2번 침대 식사 안 하셨습니다. 502호 2번 침대.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방송. 그게 자신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김재호 어르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감정도 없습니다. 배고픔도 느끼지 않습니다. 아니, 느끼지 않으려 합니다. 평생 김 부장님, 재호 씨, 아버지로 불리던 그가 이제는 그저 502호 2번 침대일 뿐입니다. 숫자로 환원된 인간. 관리 대상어에서 지중 하나. 입소자 327번. 밥 먹어야 약도 먹지. 어서요. 그제서야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슴 한켠에서 작은 반항심이 일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식사 시간을 스스로 정하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버지 걱정 마세요.
한 달에 한 번씩 꼭 올게요.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퇴원 당일 아들이 그의 손을 잡으며 했던 말입니다.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전 달도, 다음 달도 기약이 없습니다. 바빠서 그럴 거야.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그 위로는 공허합니다. 매일 아침 휴대폰을 확인하는 그의 손길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문자도 전화도 없습니다. 창가에 앉아 내려다보는 주차장에서 그는 아들의 차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언제나 비어 있습니다. 저녁 시간 공용 거실에 TV를 켜도 그에겐 침묵이 더 크게 들려옵니다. 웃음소리, 대화소리,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있는 가정의 TV 소리와는 달랐습니다. 여기서의 TV는 그저 소음일 뿐입니다. 내가 여기 왜 있는 거지? 김재호 어르신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40년간 한 회사를 다녔고 자식들을 키웠고 세금을 냈고 이웃을 도왔습니다. 그런 그가 왜 지금 이곳에 있는지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질문은 공중에 흩어지고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한 달, 세 달.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말은 줄어들고 식사량도 감정 표현도 줄어듭니다. 간호사의 물음에 그가 대답하는 말은 하나뿐입니다. 괜찮아요. 그 말만 남았습니다. 아프냐는 물음에도, 외롭냐는 물음에도, 도움이 필요하냐는 물음에도 괜찮아요. 하지만 정말 괜찮은 걸까? 어느 아침 화장실 거울 앞에 선 그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을 맞추려 하지만 그 눈동자는 낯설기만 합니다. 이 얼굴이 내가 맞나? 이 눈동자가 한때 웃음을 알던 내 눈인가? 거울 속 노인의 얼굴에 새겨진 건 단순한 주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게 새겨진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외로움이었습니다. 무시당한 존재의 고통이었습니다. 버려진 영혼의 울음이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 자신조차도. 그날은 달력에 표시된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김재호 어르신의 인생에서는 작은 전환점이 될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식사를 마치고 그저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리며 침대에 누워 천장의 작은 틈을 세고 있던 김재호 어르신에게 새로 온 요양보호사 정미영 선생님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김 어르신, 오늘 날씨가 참 좋은데 산책 한번 해보실래요? 처음엔 그 말이 자신에게 건네는 말인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103일, 그에게 건네진 말은 대부분 지시였습니다. 약 드세요. 식사하세요. 옷 갈아입으세요. 선택을 묻는 질문은 오래도록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미영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저 천장을 바라본 채 귀에 닿은 말만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산책? 마치 오래된 단어를 불러내듯 그의 입에서 그 말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동자에 무언가 오래 묻혀 있던 감각이 조금씩 일어났습니다. 자유에 대한 기억, 선택에 대한 기억, 움직임에 대한 기억이 희미하게 깨어났습니다. 그날 김재호 어르신은 정말 오랜만에 햇볕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시린 겨울 햇살이었지만 그에겐 미지근한 온기로 다가왔습니다. 실내화 끝으로 복도 바닥을 끌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리는 떨렸고 걸음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근육은 오래된 기계처럼 삐걱거렸습니다. 불과 몇 걸음 만에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 창문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걷다 보면 내 안에 나가 깨어나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침대에 누워 그는 오랜만에 육체의 피로함을 느꼈습니다. 기계적으로 흐르던 시간이 아닌 자신이 살아낸 시간의 무게였습니다. 그 피로함이 그에겐 오히려 위안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그는 매일 5분씩 복도 끝까지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미영 선생님의 부축이 필요했지만 점차 혼자서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넘어지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디디는 발걸음 위에 있고 있던 자신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감각, 무릎을 구부리는 감각, 어리를 세우는 감각,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보는 감각,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결정하는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복도 끝까지 가자, 아니면 반만 가자, 창가에서 잠시 쉬자, 아니면 계속 가자. 작은 결정들이 모여 그의 하루를 그의 것으로 만들어갔습니다. 병원에서 경도 인지장애라는 말을 들은 이후 잊지 않기 위해 그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중요한 것들만 적었습니다. 손녀의 이름, 서연이 5살, 아내와 함께 갔던 바닷가, 강릉 경포대 결혼 40주년 기념, 집 대문 비밀번호, 817 아내의 생일. 점차 일상의 작은 것들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먹은 음식, 오늘 읽은 책 한 줄, 창 밖에서 본 새의 모양, 복도에서 마주친 어르신의 이름. 작은 메모장에는 점점 그의 삶이 되살아났습니다. 운동 10분 완료. 숨이 전보다 덜 찼다. 오늘도 깨어 있음에 감사. 창밖에 첫눈이 내렸다. 그 메모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아직 세상을 느끼고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방에 어르신들은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그냥 누워 계세요. 이제는 그냥 편히 쉬세요. 다 끝난 인생인데. 간호사들도 종종 말했습니다. 김 어르신, 무리하지 마세요. 사고 나면 더 큰 일이에요. 그냥 TV나 보세요. 위험해요. 하지만 김재호 어르신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다시 살아보겠나?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답게.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오래된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삶에 대한 갈망, 자유에 대한 열망, 존엄에 대한 바람. 그것은 나이가 들어도 결코 사그라지지 않는 인간의 본질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도 살 수는 있습니다. 숨 쉬고 먹고 자고 약 먹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느낌은 점점 멀어집니다. 남은 인생을 그저 관리 대상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까지 한 명의 인간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는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비록 위험이 따르더라도 자신의 공간에서 자신의 시간을 살고 싶다고. 넘어져도 좋으니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다시 배우고 싶다고. 자식들은 당연히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기엔 위험해요. 건강이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해요? 그때처럼 그는 담담히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요양원에선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외로웠단다. 그곳에서는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구분할 수 없었어. 내게는 안전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이야. 내 삶의 마지막까지 내가 선택하고 싶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힘이 느껴졌습니다. 아들과 딸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후회와 이해가 교차했습니다. 그날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방마다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매트, 응급벨 설치, 화장실 변기 높이 조절, 계단에 야간 조명,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주 3회 찾아오는 요양보호사 정미영 선생님. 아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걸었고 딸은 주말마다 식사를 챙겨왔습니다. 불안함과 염려는 있었지만 그들도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김재호 어르신은 다시 자신의 집, 40년간 가족과 함께 살아온 그 공간에서 자신의 시간에 맞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맞이하는 새벽 공기, 베란다에 놓인 화분에 직접 물을 주는 시간, 오래된 LP로 듣는 클래식 음악, 천천히 정성껏 내리는 한 잔의 커피. 물론 그는 아직 나이가 들었고 손도 떨립니다. 때로는 물을 흘리고 약을 떨어뜨리고 화장실에 가다 벽을 짚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는 내가 선택한 하루입니다. 그에게는 넘어짐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넘어질 기회조차 없이 누군가의 관리 대상으로만 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삶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마지막까지 선택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김재호라는 이름의 한 노인이 찾은 작은 행복이었습니다.